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양적 완화를 실시합니다. 9월까지 매달 60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73조 원씩을 푼다고 하는데요. 억소리 나는 돈인데요.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셋값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서 이제 3억 원 이하의 전세는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3억 원이 누구 이름도 아니고요. 전세 난민들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한국경제, 사실 여기저기 억소리가 납니다. 청년 취업 안 돼서 억, 저임금 고물가의 서민들도 억, 가계부채 억, 정말 억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디플레이션 우려만 한다고 문제 절대 안 풀립니다. 경제 풀어나가려면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요. 더 중요한 것, 실천이 필요합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억입니다. D의 공포라고들 얘기를 하지요.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점점 공포 수준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봤더니 석 달 연속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거든요. 0%대의 상승률이라는 것은 굉장한 저물가고, 그렇다면 이게 디플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리게 되면은 금리가 1%대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아닐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 4부에 마련된 금요기획에서는요. 디플레이션 공포로 이어지는 금리 인하 논란, 전문가들을 모시고요. 치열한 찬반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NH투자증권 강현철 투자전략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일단 모처럼 금요일인데도 주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끝났고요. 네.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2012포인트, 오. 14포인트 오르면서 네. 오랜만에 이제 인천선에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도 최근 올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도 4포인트 오른 635포인트를 보여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시장 금요일날 다소 좀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주말을 앞두고도 주가 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약 후강이 나타나면은 시장이 좀 체력이 생각보다 강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모처럼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뉴욕 시장에서도 유럽중앙은행 돈 푼다는 얘기가 많이 도움이 돼서 올랐잖아요. 우리 네. 시장에도 이 영향이 좀 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기 시작한 게 예. 그리스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안정이 되면서 그렇죠. 대외적인 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완화될 거라는 신호를 좀 주고 있고요. 다음 주 이제 9일 날인 월요일부터 이제 유럽이 20일을 중심으로 매달 600억 유로씩 내년 9월까지 매달 돈을 풀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당분간 돈을 좀 덜 풀더라도 이미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유럽이 돈을 더 풀게 되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흐름들이 선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이제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통위도 다음 주에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걸로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2번 금리를 인하를 했더니 네.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전월세를 내버리면서 이제 오히려 부채가 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은행이 이제 원래 원했던 목적과는 좀 다르게 자금이 이동되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과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좀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요즘에 금리도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좀 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돈을 풀어도 정작 이제 원래 원했던 투자나 소비로 연결이 네. 되고 있지 않아서
좀 더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라는 거는 시장에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장세가 좀 꺾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네. 시중금리는 당분간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금통위 결과는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한적이다. 예. 3월 달에는 그 4% 금리를 2%로 고정화시키는 그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1%대 공유형 모기지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네. 이 부분들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좀 끌어올리면서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겠지만 그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대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 안에서는 전기전자나 유통 관련주가 괜찮았고 오늘 사실은 상승폭이 가장 컸던 업종은 이제 증권주입니다. 거의 증권주. 4% 가까이 예. 급등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코스피가 2,000을 뚫으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네. 시장이 좀 더 가면은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증권업에 가장 먼저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쪽에서는 어땠나요? 네, 코스닥 시장은 사실은 올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대세는 아무래도 이제 제약이라고 불리는 바이오주가 잡고 있는 거고 오늘도 제약주가 거의 4% 이상 오르면서 네. 코스닥은 바이오, 코스피는 증권업이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계속 좋은 장세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역대 최저치를 차지했다는 건 어떤 통계죠? 우선 이 통계 내용을 좀 보면은요. 네. 전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 22.1%였다고 네. 합니다. 565만 명. 전년보다 한 1,0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임금 근로자 수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55만 명이 늘었죠. 그래서 전체 근로자 대비 이 자영업자의 비율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 문제는 아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안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 외환위기 때라든가 이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이 시행이 되면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조기퇴직, 명예퇴직,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구조조정에 휩쓸려가지고 회사를 그만둔 분들이 나오면서 대부분 이 자영업자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기술도 없고 사실은 자본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 식당 차리고 편의점 운영하고 빵집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포화에 도달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자체가 이미 포화 시장이 되면서 네.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자영업 시장 자체가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자영업이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식당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커피숍, 빵집 이런 경우는 사실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 내에서도 또다시 이제 하나의 구조적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쉽게 말하면 창업보다 이제는 폐업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 자영업의 상당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반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음식 숙박업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식 숙박업이 2013년 기준으로 보면요. 도소매 음식 숙박업 연령별로 보면은 50대 이쪽이 한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네에 아마 지나가시다 보면은 얼마나 식당이 많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사실상 개점 휴업 문을 열어놓고도 손님이 안 되는 그런 식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보여요. 예. 그리고 어려워지면은 종업원 줄이고 가족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이런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 경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퇴직
하시고 퇴직하시고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정말로 철저한 준비 없으면 여기서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은 재기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예.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시장 자체가 무슨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준비 없이 시작을 했다가 1, 2년 만에 뭐 그만두는. 실제로 아마 그 생존율을 보면 1년 생존율이 1년이 지나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그대로 살아남는 비율이 뭐 50%도 안 된다. 그런 네. 통계를 제가 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3년 생존율은 뭐 거의 30% 미만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예. 임금 근로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어떻게든. 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 이게 갑자기 이제 불거져 나왔잖아요. 네. 갑자기 불거져 나왔는데, 일단 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되신 분, 임종용 내정자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하셨군요. 예, 어떻게 보면 원칙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외환은행, 하나은행 통합은 지난번에 이제 하나은행 쪽에서, 하나금융 쪽에서 좀 조기 통합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었고, 네.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오케이를 했었죠. 근데 이게 그 외환은행 쪽에서 냈던 가처분 신청 네,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통합 절차가 스톱된 상태입니다. 6월 달에 아마 가서 다시 이걸 법적으로 또 한번 다투보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임종용 금융위원장 후보자 내정자죠. 일단은 노사 합의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가 아마 9일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낸 그 질의답변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사 양측 간 합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이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겠다 뭐 이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법원에서 내렸던 가처분 신청의 취지 자체가 노사합의에 더 방점을 찍는 그런 쪽의 취지였기 때문에 당국도 같은 태도를 아마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임종용 후보자 물론 아직 청문회 통과 전입니다만 만약에 이제 청문회가 통과가 돼서 금융위원장으로 될 경우에는 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건전성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견고한 규제, 건전성에 대한 규제는 확고히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지나치게 높은 규제 또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 예. 또 낡은 규제들, 오래된 규제들, 지나친 칸막이들 이런 것들은 없애가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뭐 임종용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워낙 이쪽 금융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노련한 경제 관련데 금융권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건전성 규제가 뭐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거고. 그렇죠. 예. 현실에 그냥 맞추겠다. 현실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겠죠. 사실 이 금융 규제라는 게 참 어려운 게요. 다른 네. 규제도 뭐 부분적으로는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금융 규제는 너무 느슨하게 할 경우에는 소위 금융의 건전성, 안전성이 해치게 되고요. 또 너무 지나치게 끼어들게 되면은 금융의 자율성이 없어지고 관치 금융이 심화가 되는. 과연 이 시장의 요구와 건전성에 대한 기본 틀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금융이 그걸 찾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람쥐 쳇바퀴도는 답보 상태를 머물렀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시해 왔던 게 중국의 올해 네. 성장률 목표였거든요. 네. 전인대가 어제 개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예.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하죠. 예. 이게 우리로 하면 이제 국회에 해당하는 건데요. 예. 여기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업무 보고를 통해서 금년도 중국의 성장 목표치를 한 7%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행이군요. 네. 네. 2004년에 7% 성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 11년 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보여줄 수가 있고 네. 작년에 중국이 이른바 그 신창타이
뉴노멀. 네, 뉴노멀, 네. 새로운 상태, 신상태라는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새로운 신상태, 이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적정 성장률은 한 7.5다라고 이제 작년에 큰 틀에서의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진핑 중국가 주석이. 그보다 좀 리커창 총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었나요? 작년에요? 네. 네, 예, 누가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두 사람 중에 못하겠는데 한 사람이 어제 있죠. 국회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리커창 네. 총리가 맞습니다. 어제 얘기를 할 때는 어쨌든 이 성장 목표 올해 같은 경우는 7%를 지키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7% 밑으로 가면 상당히 힘들어지죠. 우리도 힘들어지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워낙 거대한 국가고 또 이 도농 간 불균형 또 실업 문제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네. 뭐 3, 4% 성장해 갔다가는 정말 중국은 큰일 나고요. 7% 이상은 성장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그 거대 인구, 15억 인구가 꾸려나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하나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중국 경제도 많이 고도 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두 자릿수 성장은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7% 성장을 마지노선으로 좀 더 질적이고 구조적인 성장을 해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좀 보다 근본적이고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는데 네. 글쎄요 뭐 인위적으로라도 7% 달성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균형을 유지해 나가느냐 7% 숫자보다는 얼마나 균형된 성장 또 질적인 성장을 해 나가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 숨겨진 부실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이게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책과 영화를 통해서 경제를 알아볼 텐데요. 영화로 보는 경제 영화관에서는요. 일본 영화 러브레터. 최근에 이와이 슌지 감독이 한국에도 잠깐 왔다가 갔던 것 같은데 유명했던 영화죠. 러브레터를 통해서 자이 가르닉 효과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짚어보겠고요. 경제신간에서는 비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어이없이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학적이고 또 심리적으로 풀어보는 책입니다. 사고의 오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성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 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은행에서 이 통장을 만들어서 분양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통장에 돈을 넣음으로써 나는 집을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 자격을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번 달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1년만 돈을 넣으면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죠. 요즘은 이 통장에 예금한 돈에 소득공제 혜택도 주고 이율도 2%대로 나쁘지 않아서 취직을 하면 이 통장을 하나씩 만들곤 하는데요. 이건 무엇일까요? 1번 청약, 2번 허브마약, 3번 농약.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미덕 기자가 낸 경제상식 퀴즈 잘 들으셨나요? 이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은행에서 이통장을 만들어서 분양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을 넣어서 나 집을 살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자격을 달라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통장인데요. 이게 이율도 괜찮고 해서 요즘에는 적금 대신에 이 통장을 만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통장이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청약, 2번 허브마약, 3번 농약입니다. 다시 한번 드릴까요? 1번 청약, 2번 허브마약, 3번 농약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에 0945, 샵에 0945.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에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책입니다. 사고의 오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서울 국제건축 박람회. 대한민국 대표 건자재와 건축회사가 모였습니다. 3월 5일부터 8일 강남 세택. 건축 한류, 리모델링, 전원주택, 친환경 건축, 풍성한 볼거리에 건축주와 바이어를 위한 특별한 관람 혜택까지. 제22회 서울 국제건축 박람회.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1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2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에일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김윤경의 생생경제. Sempre una risposta a tut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 배워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영화에 나오는 말로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네. 오겐키 데스까? 그럼 이 영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 오겐키 데스까 이러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영화다. 네. 다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입니다. 네. 네. 영화 속 주인공인 히로코가 그 설산을 향해서 두 손 모아가지고 아주 간절히 외치는 그 장면을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1999년도에 개봉이 됐었는데 2013년에 또 재개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2000년 초반만 해도 일본 영화가 아주 국내에서 큰 붐을 일으켰었죠. 그럼요. 네, 그때 예. 그 선두주자가 바로 이 이와이 슌지 감독이었고요. 예. 최근에 국내에서 열린 한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이 이와이 슌지 감독 방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도 팬이어서 달려가고 싶었는데 방송을 해야 돼가지고. 네. 러브레터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연인 후지가 이제 죽은 지 2년째가 됩니다. 네. 그 추모식에 약혼녀였던 히로코가 참석을 합니다. 우연히 이제 이 후지 집에 가서 이제 중학교 앨범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주소가 있습니다. 네. 옛 연인 주소에 그냥 그리워서 한번 딱 보내보는데, 근데 답장이 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그 후지가 다녔던 그 중학교에 같은 이름을 쓰던 여자 동창이 있었는데요. 네. 그 친구가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로코가 부탁을 하죠. 이 후지에 대한 좀 기억이 뭐 남아있는 게 있느냐, 나에게 좀 전해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 동창생 또 후지가 예전 그 친구 후지에 대한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두 사람 사이에 또 어떤 좀 감정이 있지 않았느냐, 예. 또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그 도서관에서 빌린 책 뒤에 네. 그 서가에 뭐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 독서 카드. 옛날엔 그랬죠. 대출 카드. 예. 그거 뒷장을 탁 넘겼을 때 나오는 반전. 그렇죠. 전 스릴러 같은 설명이 네. 되나요? 이 영화 속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背景藤井月様お元気ですか私はお元気ですそのへんてこな手紙が私の元に届いたのは3月初めのことだったそれが山田さんちやったら手紙は届かへんねんちゅうことやでこいつほんまに藤井月っちゅうことかな実
実は私が中学の頃同じクラスに同姓同名の男子がいたんです。どうはいはいはい藤井さん。いつきってんだ。お前と同じ名前だ。嘘。네, 정말 이게 간절한 감정이 느껴지는데 이거 그냥 연애 영화 아니에요? 경제 이야기는 또 어떤 걸 뽑으셨나요? 네. 히로코는 왜 후지를 잊지 못할까? 네. 네. 히로코가 회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너무 이제 후지와는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했다. 이러면서도 그런데도 나는 정말 아쉬운 게 아직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새 남자친구가 또 생기죠. 아,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 앞에서도 후지 얘기를 계속 꺼냅니다. 네. 보기에 따라서는 좀 집착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영화 해석을 이렇게 가시면. 네. 아무튼 이렇게 히로코가 후지를 네. 잊지 못하는 것. 아마도 후지와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래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프로포즈를 하기는 합니다만 결국 결혼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 사람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마치지 못한 일을 쉽게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심리를 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자이가르닉 효과요? 네. 아, 저는 무슨 첫사랑 효과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예. 자이가르닉 효과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발견을 한 건가요? 네,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라고 이제 교수의 한 이름입니다. 네. 이 그 자이가르닉 교수가 하루는 식당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웨이터들이 수많은 손님들로 이렇게 주문을 받는데 이걸 하나도 안 까먹고 주방에 잘 전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국집 앉아서 보면 네. 많은 우리가 주문을 하는데도 잘 전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나중에 이제 자신에게 음식을 날라준 웨이터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방금 저희 옆 테이블에서 주문한 음식이 뭐였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웨이터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몇 분도 되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방금 전까지 그렇게 잘 기억했는데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날까? 자이가린 교수는 이런 의문을 머릿속에다가 계속 집어넣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쪽 그룹은 일을 다 끝마치도록 하고 다른 한쪽 그룹은 일을 끝마치지 못하도록 좀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방해를 받아서 일을 마치지 못한 쪽에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 수행한 업무를 더 잘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자이가르닉 효과다 이렇게 뒤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공해내지 못하고 네. 다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약간의 집착 같은 게 생기는 거군요. 네. 왜 우리도 보면 일하다 그만두면 괜히 좀 찝찝한 기분이 들죠. 예, 저 좀 많이 그런 편이에요. 예를 들면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일이 바빠서 뭐 전화를 받고 끊었다. 그리고 나서 깜빡이 kus으면 괜히 찝찝하죠. 집에 두고 오는 거 다 했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건데요. 또 있습니다. 시험 문제 우리 보면 맞춘 문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틀린 문제는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천추의 한으로 남죠.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 네. 첫사랑이 왜 기억이 날까? 완결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좀 본능적으로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끝내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행동경제학으로 많이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걸 또 효과로 이론화시켰군요. 네. 그럼 이 효과를 이용한 마케팅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게 아마 미니 시리즈 드라마 아닐까. 미니 시리즈요. 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한참 재밌게 보다가 네. 중요한 순간에 딱 끝맺음을 하죠. 집중합니다. 무조건 챙겨서 봐야 됩니다. 예. 네, to be continued이 되는 건데. 맞아요. 네, 다음 회를 어떻게든 기다리게 되는 거고요. 예. 광고 중에 보면 티저 형식의 광고가 있죠. 네. 이렇게 드라마 형식으로 해서 다음 회에 계속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뭐 갑자기 누나 사랑해, 누구야 행복해, 예, 이런 광고를 붙여놓습니다. 네. 사람들 궁금하죠.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그렇군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 예, 알아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100% 다 공개하지 않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티저 광고도 일종의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제가 우리 이은지 PD랑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생경제도 자의가르닉 효과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아까 그 후지 이츠키가 먼저 죽었잖아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더 그립고요. 네, 맞습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애틋한 마음이 많이 네. 생기는 것도 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요절한 사람들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 장구경. 네, 그리워한 네. 심리가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가 많죠. 막 떠오르네요. 네, 뭐 예. 유재하 씨라든가 김광석, 예. 김현석 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물론 뮤지션입니다만 특별히 더 그리움이 많이 남고요. 네. 그 미국도 보면 미국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링컨과 케네디인데요. 그렇죠. 예, 중간에 사망한 암살을 당하니까 예.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군 이순신 장군. 장군인데, 네. 예, 만약 이순신 장군이 천수를 누렸더라도 이런 좀 그리움까지 가지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같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멀리 볼 필요 없이 우리 가족이나 친구, 지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갑자기 교통사고라든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이별을 해버리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그리워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 관습 보면 뭐 지금 망자에 대해서 49제 지내는 그런 것들 좀 불교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망자를 보내는 절차를 완전히 끝내기 위한 일종의 그 자의가르닉 효과를 없애기 위한 거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전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갑자기 이별한 분들은 전화번호도 못 지우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자의가르닉 효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 판단을 할 때도 좀 유념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뭐 결국은 경제가 이런 심리적 요소에 주목하는 이유. 바로 이제 우리가 투자나 어떤 판단을 할 때 네.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특히 만약에 조직의 리더나 팀장이라면 네. 이런 그 자의가르닉 효과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실패한 프로젝트 또 완성하지 못한 투자 이 계속 머리에 남는 거죠. 그때 했더라면 내가 다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남겨두다가 다시 또 뒤늦게 또 뛰어는 경우는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현명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완결시켜야 된다. 내가 끝내야 된다. 이런 집착들이 불필요한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뭐 대통령 임기라든가 사장의 임기도 마찬가지죠. 네. 내 같은 일을 시작했을 때 끝을 내야 되겠다. 반드시 그런 집착이 또 결정적일 때 판단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면은 문제가 없지만 이게 팀이나 정말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런 차원이 큽니다. 되면은 예.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영화 속에서 히로코 네. 이 자의가르닉 효과를 어떻게 극복했죠? 네, 이 뭐 영화 첫 시작에 보면 오겐키 데스까 네. 라고 하면서 그 산에 가는 게 바로 이런 자의가르닉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건데요. 히로코 이제 새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하죠. 후지가 죽었던 그 산에 한번 가보자. 네. 자꾸 이제 히로코가 잊지를 못하니까 가서 너 한번 마음껏 외쳐봐라, 풀어봐라. 이게 일종의 이제 자의가르닉 효과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히로코가 이렇게 외치는 것까지만 보여주는데요. 마지막도 그렇죠. 네. 네. 그 뒤에 뭐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다시 한번 보면서 자의가르닉 효과를 좀 많이 느껴봐야지 되겠습니다. 영화 속 경제 이야기 잘 살펴봤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네, 금요일에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 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직 온도가 안 식은 책 제목은 뭔가요? 예. 사고의 오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은 엄청난데요. 네, 예. 우리가 참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사고들을 하는데 네. 인간은 참 똑똑하다, 스마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자주 오류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네. 독일을 대표하는 경제 전문가 11인이 행동 경제학으로 풀어본 선택의 심리학 이런 네.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전통 경제학의 그늘 아래서 지금 이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는데요. 네. 행동 경제학과 전통 경제학의 가장 큰 차이를 얘기해 봐라라고 얘기하면 행동 경제학은 인간을 믿지 않는다라는 네. 겁니다. 전통 경제학은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죠.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하에 이론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현실 경제에서 이런 게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럴까?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는데 행동 경제학은 인간이 원래 본능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제멋대로이고 즉흥적이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인지 심리학을 경제학에 접목시킨 이러한 행동 경제학 덕분에 사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경제학의 고민거리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사고의 오류라고 하는 책은 독일의 유명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일요신문에 그동안 칼럼으로 소개되었던 행동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네. 흥미로운 것 쉬운 두 가지를 뽑아서 예. 책을 통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비합리성을 연구하는 경제학. 이게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 경제학을 설명할 수 있는 뭐 우리 주변의 사례들 뭐가 있을까요? 참 많죠. 끊임없이 인간은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네. 정보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쪽박을 차는 경우들도 많이 그렇죠. 생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자꾸만 옮겨가려고 하고 예. 새로운 정보에 솔깃해지기 때문에 또 우리는 비교 가능한 숫자가 주어지게 되면 네. 자꾸 착오가 생깁니다. 앵커링 효과, 단내리기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자주 혼동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동안 내가 여기 투자한 돈이 얼만데. 예, 계속 그래서 그 매몰 비용을 빨리 이제 그 손절매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못 나오죠. 새로운 기회비용을 보지 못하는 네.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네. 정말로 많은 정보들,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똑같은 뭐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100만 원의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보유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또 나는 항상 평균보다는 나아라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착각인데요. 자기 과대평가. 살짝 웃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 아, 맞아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르게 되는 사고의 오류가 정말로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것들의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책에는 이러한 사고의 오류가 어떤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흥미롭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일 때는 괜찮은데 뭐 조직이나 국가 차원이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자릿수 편향에 따르면 사람들은 오른쪽 자리의 숫자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정보로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2,200만 건의 중고차 매매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주행 기록이 79,900km에서 79,999km 사이에 있는 자동차는 8만 km에서 8만 100km 사이에 있는 차보다 평균 $210 비싼 값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이 차들은 주행 기록이 79,800km에서 79,899km 사이에 있는 차보다는 겨우 $10 싸게 팔렸다. 이 같은 가격의 차이는 10,000km 단위마다 나타났다. 주행 기록이 10,000km를 초과할 때마다 그 이하의 것보다 $150에서 $200가 싸게 팔렸다. 불합리한 가격 차이는 1,000km 단위에서도 나타났다. 왼쪽 자릿수 편향은 가격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선별하는 데도 영향을 줬다. 이런 효과를 익히 알고 있는 전문 판매업자들은 10,000km 단위를 밑도는 자동차만 시장에 내놓고 싶어 한다. 예, 왼쪽 자릿수 편향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네. 마트에 가도 뭐 가격 볼 때 왼쪽부터 보죠. 예. 9,900원. 예, 9,900원. 아, 정말 싫어요.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생각을 더 안 하게 만드는 그런 숫자들인데 정말인데 이 사고의 오류가 습관이 되어버리면은요. 그렇죠. 문제는 더욱 커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월급날인데
지갑에 계좌에 돈이 텅텅 비어 있지? 월급은 계좌를 스치고 가는 바람이죠. 예, 항상 우리는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쓰는 네, 예, 맞아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예. 뭐 TV를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 가까운 이제 전자 뭐 상가를 갔습니다. 네. 근데 가보면 판매원들 노련한 판매원들은 일단 제일 비싼 거 먼저 보여줍니다.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예. 비싼 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걸 보여주게 돼요. 당연히. 그럼 혹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음 비싼 걸 보여주게 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단내리기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처음에 딱 꽂힌 가격을 우리 뇌 속에 딱 자리를 잡아버리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는 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제가 예산을 100만 원을 잡고 네네. 갔어도 처음에 마트에서 200만 원짜리를 봤으면 100만 원짜리는 그냥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괜찮네라고 사게 된다라는 거죠. 아, 이런.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예. 예산보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딱 펼쳐보면 항상 제일 앞장에 비싼 코스 요리들이 쫙 나오게 되지 전 쫙 않습니까? 넘겨버려요. 그냥. 그렇죠.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그냥 넘겨 맨 뒤로 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 앞장에 꽂히면 그게 우리 머릿속에 탓을 딱 내리기 때문에. 제가 은연중에 이 앵커링 효과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단내리기 효과가 너무나 흔히 네. 자주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항상 돈이 모자란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알면서도 쉽게 이러한 사고의 오류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앵커링 효과의 그 또 다른 사례를 또 소개해 주실 게 있다고요. 예, 뭐 앵커링 효과뿐만이 아니고 사실 네. 책에 소개된 상당히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우리 사회가 빠져 있는 하나의 오류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것이 거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건. 실패하는 사람들은 에게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고 네.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가 중요한 사고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재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통계학에서 생존 편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들은 폭격기를 많이 띄웠는데 폭격기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폭격기도 있었지만 추락을 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네. 폭격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폭격기의 어떤 부분에다가 강철판을 덧입혀야 되는지 네. 연구를 진행했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기술진들이 돌아온 비행기를 보고 총알을 많이 맞은 흔적이 예. 있는 거기에다가 철갑을 덧입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온 것만 갖고 우리가 그렇죠. 보게 되죠. 그때 수학자였던 아브라함 발트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통계의 함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폭격기의 상태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폭격기들은 그나마 돌아온 폭격기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돌아오지 못한 폭격기들은 어디에 총알을 맞았을까? 오히려 더 치명적인 네. 곳에 한 방 맞고 그냥 떨어진 비행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 돌아온 비행기들을 아무리 총알을 많이 맞아도 어쨌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강철판을 덧입힌다는 거 의미 없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네. 이 질문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 수학자 덕분에 예. 영국군은 조종사들을 많이 살릴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성공 사례만 가지고 판단하고 네. 그걸 통계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거 됐었다고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거죠. 안 예. 됐던 것들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아니 이게 정말 더 흥미로워지는데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흥미롭게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사고의 오류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네. 심각한 건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네.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사고의 오류로 이어지게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책에 소개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새는 지갑을 좀 막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여러 가지 친절한 가이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읽어보고 역발상도 좀 해보고 해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2015년 3월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모든 것이 다이내믹해진 All New Tucson. 사전계약 실시. Go Dynamic Tucso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금요일 생생경제에서는 퀴즈 내드립니다.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은행에서 2통장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달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1년만 이 통장에 돈을 넣으면은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서 1순위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통장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는 1번 청약, 2번 허브 마약, 3번 농약입니다. 정답 오늘 방송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방금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 사고의 오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샵에 0945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요. 5631님, 우리 아들 집 사주려고 이거 넣은 지 벌써 6년째네요. 아직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통장에서도 분양받기 쉽지가 않은데요. 라고들 하셨는데요. 여러 의견들과 함께 정답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청약, 2번 허브마약, 3번 농약입니다.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